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3주가 지났을 때 내 여동생은 아이의 생일잔치 한가운데서 일어나 내 집의 절반을 빼앗으려 했다. 동생의 아들이 첫 돌을 맞이한 날이었다. 떡 케이크에는 아직 촛불이 꽂혀 있었다. 여동생 유진이는 크게 박수를 두어 번 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방긋 웃으며 그 아기가 내 남편 민석의 핏줄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더니 유진이는 민석과 내가 우리 두 손으로 직접 고치고 지어 올린 집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리며 그것이 남편의 유언장이라고 불렀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나는 들고 있던 앞접시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그들이 숨죽여 지켜보던 조용하고 충격받은 미망이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정확히 9일이 걸린 내 반격의 시작이었고 남편은 이미 훨씬 전부터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3주 전 남편의 장례식. 나는 작은 교회의 예배당 맨 앞줄에 서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다잡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11년 차 응급실 간호사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은 방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을 쳐다보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그 사람은 항상 나였다. 그래서 나는 사촌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내 가슴속은 마치 꽉 쥔 주먹처럼 조여왔지만 나는 교회 식당 구석에서 조문객들을 위해 끊임없이 믹스커피와 따뜻한 물을 채워 넣었다. 민석은 41살이었다. 화요일 아침 두 번째 커피를 마시고 첫 거래처와 통화를 하기 직전에 찾아온 심장마비였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다. 긴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저 나이트 근무가 끝나갈 무렵 탈의실 사물함 안에서 울리던 전화벨 소리와 수년 동안 내 옆에서 함께 일했던 수간호사 선생님이 평소 다른 환자 보호자들에게나 쓰던 그 가라앉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던 순간만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집을 함께 지었다. 연희동에 있는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던 곳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벽지를 뜯어내고 마루를 사포질하고 페인트 색깔을 두고 티격태격하며 대출금을 영원까지 갚아나갔다. 지금 그 집의 시세는 12억 원이다. 골목 아래쪽의 부동산 중개인은 마치 그 숫자가 내게 위로라도 될 것처럼 자꾸만 그 가격을 언급했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톱밥의 냄새였고 치수 계산을 잘못해 놓고 멋쩍게 웃던 민석의 웃음소리였다. 장례 예배가 끝난 후 친정엄마는 나를 너무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고 여동생은 아예 내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 코트 주머니 안에는 장례식 날 남편의 변호사가 내 손에 몰래 쥐어주었던 뜯지 않은 하얀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직 내가 읽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민석의 필체로 단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이틀 동안 나는 출근을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이 나를 똑바로 서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응급실은 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팔이 부러진 아이가 들어오면 나는 부목을 대야 한다. 그리고 그 90초 동안 내 두 손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움직인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집은 너무 고요했고 동시에 남편의 흔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다. 부엌 창틀에 놓인 그의 돋보기 안경, 달력에 적힌 그의 글씨. 민석은 회계사였고 예전에는 내가 눈을 흘길 정도로 매사에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것에 라벨을 붙였다. 나라면 당장 버렸을 영수증들까지 전부 모아두었다. 그는 파일철들을 모아두는 또 다른 파일철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언젠가는 나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거야.
그는 서류를 또 다른 비닐 파일에 밀어 넣으며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들여다볼 일이 평생 안 생기는 게 도와주는 거라며 핀잔을 주곤 했다. 장례 후 셋째 날 밤, 나는 입에도 대지 않을 와인 한 잔과 변호사가 준 하얀 봉투를 들고 마침내 식탁에 앉았다. 봉투에 적힌 이름은 강성민 변호사였다. 나는 민석에게 개인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몇 년 전 여느 부부들이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서류 작업들을 함께 했었다. 유언장,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등등 서명하고 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지루한 것들 말이다. 하지만 이건 다른 것이었다. 민석이 혼자만의 시간에 조용히 준비해두고 내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무언가였다. 나는 내 손 안에서 그 봉투를 2번 뒤집어 보았다. 그러고는 종이 위에서 그의 목소리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다시 내려놓았다.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면 열어보리라 다짐했다. 3주 뒤에 이 봉투가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일요일에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고 엄마의 목소리는 지난 몇 달간 들어본 중 가장 상냥했다. 그것이 내가 가장 먼저 알아챈 점이었다. 우리 엄마, 김 여사는 이유 없이 다정하게 구는 법이 없는 사람이니까. 지윤아, 우리 딸. 엄마가 말했다. 하준이 첫돌 잔치에는 꼭 와야 한다. 이제 막 1년 됐잖니. 네가 안 오면 유진이가 너무 속상해할 거야. 나는 계단 맨 아랫단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귀에 꾹 눌렀다. 여동생과 나는 장례식 이후로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장례식 때도 동생은 맨 뒷자리에 서 있다가 일찍 자리를 떠버렸다. 잔치에 갈 정신이 될지 모르겠어, 엄마. 내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족한테는 아주 큰 의미가 될 텐데. 엄마가 말했다. 또 그거였다. 가족. 엄마는 항상 그 단어를 마치 등 뒤에서 닫히는 문처럼 사용했다. 유진이는 31살. 나보다 3살이 어렸고 그녀의 삶은 올 한 해 동안 철저히 망가지고 있었다. 태호라는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최악으로 끝났다. 그녀는 11월에 신혼집 전세를 뺐다. 지금은 아기를 데리고 엄마 집에 남는 방에 얹혀 살고 있었고 모두가 뒤에서 수군거리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엄청난 카드 빚의 산더미에 짓눌려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동생이 안쓰럽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알겠다고 했다. 당연히 갈게.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내 조카인데 가야지.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안도가 내가 승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서야 나는 그것이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모가 을에 그렇듯 하준이를 위해 코끼리 인형과 첫돌 기념 순금 반지를 하나 샀다. 그게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파는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입장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파티 전날 밤. 나는 매니저인 수간호사님에게 경조사 휴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밤샘 야간 근무를 섰다. 그녀는 안경 너머로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지윤 선생, 여기서 버틴다고 누가 점수 매겨주는 거 아니야.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매사 침착하고 단단한 사람이 겪는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 역할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침착한 것과 괜찮은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6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한 동료이자 수간호사인 박 선생님은 새벽 2시에 다시 채워 넣을 필요도 없는 응급카트에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집에 가. 그녀가 말했다. 집에 가서 앉아 있어.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나는 우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답했다. 나는 새벽 동틀 무렵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 가방 안에는 3주째 뜯지 않은 하얀 봉투가 여전히 들어 있었다. 계속 열어보려 했지만 번번이 열어보지 않을 핑계를 찾았던 탓이다. 나는 무언가를 회피하는 성격이 아니다.
응급실 중증 외상구역에서는 가장 끔찍한 상황을 향해 기꺼이 달려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슬픔은 내가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나를 느리고 무디게 만들었고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끔찍하게 싫었다. 나는 샤워를 했다. 4시간을 잤다. 그리고 일어나서 조카들의 100일 잔치 2번과 결혼식 1번에 입고 갔던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를 바라보며 친척들로 가득 찬 엄마의 부엌에 걸어 들어가 웃을 수 있는 내 안의 어떤 버전을 찾아내려 애썼다. 다행히 그 일을 해낼 만큼의 나는 남아 있었다. 나는 의도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깝게 그 하얀 봉투를 핸드백 안에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차를 몰고 시내를 가로질러 11분 거리에 있는 친정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포크와 유리잔, 그리고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짜인 각본을 든 내 여동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엄마의 집에서는 항상 달큰한 명절 음식 냄새와 레몬향 세정제 냄새가 났고, 그날도 그 2가지 냄새에 더해 식탁 위에 놓인 백설기 떡, 케이크의 단내까지 진동하고 있었다. 거실과 부엌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명희 이모, 사촌 동생 2, 이웃 사람들 몇 명, 그리고 유진이의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가 최근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에게 보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그 부드럽고 연민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준이는 한복을 입고 전통돌 모자인 호건을 쓴 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두드리며 사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유진이는 뭔가 연출된 듯한 태도로 아이 주변을 맴돌았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한 번은 우리 민석 형부의 꼬마 신사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르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환자가 무심코 내뱉었지만 차트의 증상과 맞지 않는 말을 기억해 두듯 그 말을 내 머릿속에 갈무리해 두었다. 놀랍게도 전 남편인 태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더 이상 전 남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다시 합치기 위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곁에 바짝 붙어 서서 유진이의 잔과 자신의 잔에 계속 술을 채워주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화기애애함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감, 내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엄마는 계속해서 벽시계를 힐끗거렸다. 유진이는 그런 엄마를 자꾸만 쳐다보았다. 나는 떡을 자르는 것을 도왔다. 돌축하 노래도 불렀다. 잠시 조카를 품에 안았을 때 민석과 내가 끝내 갖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오래된 통증이 밀려왔지만 나는 그것을 꾹 눌러 참았다. 이곳은 그런 감정을 드러낼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사람들이 플라스틱 포크로 케이크를 떠먹고 있을 무렵 친정엄마가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크게 헛기침을 하며 사람들을 주목시켰다. 여러분, 엄마가 말했다. 유진이가 다들 모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내 여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을 매만지더니 마치 이미 새를 물어버린 고양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유진이는 장내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순간 그녀가 이 대사를 엄청나게 연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몇 달은 제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운을 뗐고 몇몇 사람들은 동정할 준비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 하준이를 키우고 이혼도 겪었죠. 그리고 이제는 민석 형부까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에서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떨었다. 왜냐하면 민석 형부는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저와 특별한 사이였으니까요. 순간 부엌의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방 안의 온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내 손바닥 아래에 있던 환자의 체온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느낄 때처럼 유진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준이는 민석 형부의 아들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형부는 만나는 사이였어요.
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준이가 남부럽지 않게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내 등 뒤 어딘가에서 명희 이모가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유진이는 식탁 위에 있던 파일철에 손을 뻗어 종이 한 장을 꺼냈고 모두가 맨 아래에 찍힌 도장을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게 형부가 남긴 친필 유언장이야. 형부가 직접 쓰고 태호 씨가 보증인으로 서명까지 마친 서류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형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한 몫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준이의 상속분으로 연희동 단독주택의 절반을 가져갈 겁니다. 12억 원의 절반이요. 그게 형부의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의 패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엄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다. 사촌 동생들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태호는 팔짱을 낀 채 유진이 뒤에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본인은 연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우월감과 승리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났다. 내 아들은 민석 형부의 핏줄이고 상속분으로 내 집의 절반을 가져가겠다. 내가 남편을 땅에 묻은 지 불과 3주 뒤 1살짜리 조카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친정엄마의 부엌 한가운데서 그 말이 선포된 것이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내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왜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가 그토록 다정했는지 갑자기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짜인 함정이었고 나는 멍청하게도 코끼리 인형을 들고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그 부엌에 있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게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새벽 3시 응급실 중증 외상 구역에 서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행태를 지켜봐 온 내 안의 어떤 부분은 이 상황을 어둡고 쓰라리게도 우스꽝스럽다고 느끼긴 했지만 유진이는 모르고 나만 아는 어떤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가 지금 자신이 벌이고 있다고 착각하는 짓과 실제 현실 사이의 그 거대한 격차가 그 얼어붙은 1초의 순간 동안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컸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나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니까. 게다가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종이 왕관을 쓴 아기가 앉아 있었으니까. 나는 응급실에서 온갖 감정을 억누르던 방식 그대로 그 감정을 억누르며 내 표정을 아무것도 읽을 수 없게 차분하게 만들었다. 아, 내가 말했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식탁 위에 그 종이를 향해 달려들 것을 예상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대신 내 앞접시를 들어 싱크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치 예의 바른 손님처럼 내 포크를 물로 헹궜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말했다. 하준이가 참 행복해 보이네. 나는 유아용 식탁 의자로 다가가 끈적끈적한 조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가방을 챙겨 들고 등 뒤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극적인 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폭발하는 부엌을 뒤로 한 채 차가운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차에 탔다. 운전대에 손을 얹고 잠시 앉아 있었다. 내 손은 언제나 그렇듯 완벽하게 떨림 없이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핸드백에 손을 넣어 3주 동안 뜯지 않고 가지고 다녔던 강성민 변호사의 하얀 봉투를 찾아냈다. 나는 친정집 진입로에 세워둔 차 안에서 처음으로 그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을 읽었을 때 모든 것이 아주 고요해졌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민석 특유의 깔끔한 회계사 글씨체로 두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 이 집을 두고 당신과 싸우려 든다면 절대 그들과 말싸움하지 마. 강 변호가에게 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걸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다였다. 구구절절한 설명도 특정인의 이름도 없었다.
그저 죽은 지 3주 된 민석이 엄마 집 진입로에 주차된 차 안에 있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보내온 메시지였다. 나는 그 글을 4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징조나 미신 같은 건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 차가운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탈의실에서 전화가 울리던 그 아침 이후로 내 안에서 계속 덜컹거리며 겉돌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민석은 누군가가 이 집을 노리고 달려들 것을 알았고 나조차 미쳐보지 못한 튼튼한 성벽을 내 주위에 쌓아두었던 것이다. 나는 연희동으로 차를 몰았다. 올 때와 똑같은 길을 되돌아 우리가 함께 지은 집으로 들어갔다. 요즘 늘 그렇듯 집은 고요했고 남편의 온기로 가득했다. 나는 그 메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걸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위한 모든 것? 아까 파티에서 유진이가 흔들어대던 유언장은 진짜 도장과 서명이 있는 것처럼 꽤나 그럴싸해 보였다. 그리고 그 부엌에서 아주 짧고 추악했던 1초 동안 나는 민석에게 내가 모르는 이중 생활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했었다. 3주간의 지독한 슬픔은 때론 내 결혼 생활을 떠받치고 있던 단단한 땅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메모지에 적힌 민석의 글씨체는 내 맥박보다 더 일정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내게 기다려라, 말싸움하지 마라, 강 변호사에게 가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평소 가장 침착한 내가 늘 하던 대로 행동했다. 계획을 세웠다. 월요일 아침 첫 타임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그리고 그때 내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엄마가 보내는 수많은 메시지 중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차를 끓일 무렵에는 11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엄마가 공격의 선봉에 섰다. 충격받은 건 알지만 가족을 이렇게 저버릴 순 없는 거다. 그리고 20분 뒤 유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잖니. 그 아기는 내 남편의 피부치야. 그 다음은 분명 엄마에게 설득당한 것이 뻔한 명의 이모였다. 지윤아, 우리는 모두 민석이를 아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그의 핏줄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지 마라. 나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고 차를 마셨다. 사람들은 침묵이 흔들림을 의미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보통 그 반대다. 메시지는 계속해서 울렸고 부드러운 말들 아래에는 자신들의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버전의 이야기로 똘똘 뭉치고 있는 가족들의 날선 억지가 숨어 있었다. 밤 9시에 엄마가 전화를 걸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무언가 암시를 주는 것 같았고 나는 아직 내 의도를 드러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다. 우리 딸. 엄마가 불렀고 엄마의 목소리는 또다시 그 짓을 하고 있었다. 다정함 아래에 강철 같은 칼날을 숨기는 그 짓말이다. 전부를 다 주라는 게 아니잖니. 그저 아기를 위해서 뭐라도 조금 떼어주라는 거야. 지윤아, 애를 봐서라도 좀 도와줘. 아기를 위해서. 엄마는 앞으로 9일 동안 그 문장을 나에게 최소 4번은 더 말할 것이고 매번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히 반박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짜인 문자이기 때문이다. 거절한다는 것은 곧 불쌍한 아기를 외면하는 짓이 되니까. 나는 피곤해서 자야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나는 엄마에게 그 메모지에 대해서도 강성민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내 안에서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유용한 감정이었다. 그것은 길고 고된 야간 근무에 들어가기 직전 내가 장착하게 되는 고도의 집중력이었다. 내겐 그것이 필요할 터였다. 유진이는 이틀을 기다린 후에야 나를 직접 찾아왔다. 찾아올 때 그녀는 그것을 친절함으로 포장했다. 그녀는 화요일 저녁 집 앞 도로에 태호를 차에 대기시켜 놓은 채 거울을 보고 연습한 게 분명한 부드럽고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집 현관에 나타났다. 언니,
일이 지저분해지는 건 나도 원치 않아. 그녀가 현관문 앞을 서성이며 말했다. 들어오게 해달라는 눈치는 아니었다. 정말 원치 않아. 지윤 언니, 우리는 자매잖아. 그녀의 팔 밑에는 파티 때 들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파일철이 끼워져 있었다. 내가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간단한 서류를 하나 만들어 왔어. 언니가 이 집 명의를 우리 공동 명의로 바꾸는데 사인만 해주면 돼. 그럼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고 아무도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언니를 위해서도 그게 제일 깔끔해. 특히 상속 등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일 때는 말이야. 나는 내 집 현관 문틀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산 상속 절차? 내가 되물었다.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아주 짧았다. 이런 일은 원래 시간이 걸리잖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사실을 알지는 못한다. 상속 절차 소요 기간은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가볍게 나누는 대화 주제가 아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었거나 아니면 그녀가 직접 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뜻이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슬픔에 빠진 엄마의 절박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철저한 일정표를 가진 치밀한 계획이었다. 상속 절차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빨리 이 일을 끝내야 해. 그녀가 덧붙였다. 바로 거기에 그 일정표가 있었다. 그녀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내미는 서류철을 건네받았다. 그것을 거절하면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버릴 테고 나는 현관문에서의 기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 서류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번 볼게. 내가 말했다. 그녀의 어깨가 안도감에 툭 떨어졌다. 우리 엄마의 목소리에 담겨 있던 바로 그 안도감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 안도감이 곧 자신들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민석의 메모지 옆 식탁 위에 그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마실 생각으로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나는 유진이가 준 서류철의 모든 페이지를 응급실에서 환자의 차트를 믿기 전에 꼼꼼히 살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2번씩 읽어 내려갔다. 명예 이전 합의서가 있었고 그 뒤에는 그녀가 파티에서 흔들었던 유언장의 복사본이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읽어 내려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평온해졌다. 왜냐하면 그 유언장은 내 남편처럼 철두철미한 남자가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어설픈 오류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첫째, 유언장에 명시된 예치금 계좌는 우리은행 계좌였는데 그것은 민석과 내가 4년 전에 이미 해지한 계좌였다. 우리는 다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계좌를 옮기는 문제로 다투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날 오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민석이라면 절대 죽어버린 옛날 계좌번호가 적힌 유언장을 썼을 리가 없었다. 둘째, 날짜도 이상했고 주소도 틀려 있었다. 유언장에는 민석의 주소가 402호라는 아파트 동호수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6년 동안 동호수 따위는 없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 서명. 나는 민석의 서명 옆에 1000번도 넘게 내 이름을 나란히 적어왔다. 주택담보대출 서류, 크리스마스 카드, 우리 결혼사진 뒷면까지. 이 유언장에 적힌 서명은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영혼이 없었다. 마치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투사지 위에 대고 조심스럽게 베껴 그린 것처럼 획이 너무 조심스럽고 둥글었다. 나는 기뻐서 쾌재를 부르지 않았다. 그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사람을 허술하게 만든다. 나는 응급실 간호사다. 나는 철저히 기록한다. 그래서 나는 부엌 식탁의 페이지들을 평평하게 펼쳐놓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 내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겼다. 나는 이미 사라진 은행 이름을 짚어냈다.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동호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유언장 맨 아래 증인란에 적혀 있는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의 서명과 그 밑에 정자로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이태호.
나는 유진이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엄마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서류철을 서랍에 넣고 민석의 메모지를 그 위에 얹은 다음 내 메모장에 딱 한 줄만 적었다. 아침 8시 강성민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 나는 심정지 환자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처럼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린 채 완벽한 평정을 유지했다. 느리고 조용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강성민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 제과점 건물 위층에 있었다. 느린 엘리베이터와 맛있는 원두 커피가 구비된 대기실을 갖춘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나는 수요일 아침 교대 근무를 하러 가기 전 연희동에서 20분을 운전해 그곳으로 갔다. 진료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갈 예정이었기에 간호복 스크럽 차림이었다. 강 변호사는 내 예상보다 나이가 지긋했다. 이마 위로 돋보기를 밀어 올린 채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품이 내가 같이 일해본 가장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의 경청하는 태도를 떠올리게 했다. 언제쯤 찾아오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책상 뒤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민석 씨는 사모님께서 한동안 안 오실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혹은 정말로 필요해졌을 때 찾아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사이에 놓인 책상 위로 민석의 메모지를 올려놓았다. 누가 제 집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말했다. 제 여동생이요. 자기 아기가 제 남편의 아이라면서 그걸 증명한다는 유언장까지 들고 왔어요. 강 변호사는 싸구려 가십을 듣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설계에 참여했던 견고한 계획이 마침내 발동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은 사람처럼 반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랍을 열어 겉면에 민석의 글씨로 내 이름이 적힌 두툼하게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민석 씨가 약 1년 전에 준비해 둔 겁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게 싫어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평생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 서류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몰라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봉투 위에 손을 얹은 채 아직 내 쪽으로 밀어주지는 않았다. 한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밀봉된 또 다른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정말로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요. 나는 서류 봉투를 한번 쳐다보고 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위해 필요해진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강 변호사는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그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강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고 나는 남편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준비해 온 방어막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첫째, 진짜 유언장.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과 합법적인 증인이 모두 갖춰진 진짜 유언장이었다. 나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하며 연희동 집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오직 나에게만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현재 상속재판부에 계류 중인 문서입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돌아가신 다음 주에 바로 법원에 접수되었죠. 법원에 기록된 민석 씨의 유일한 유언장입니다. 둘째, 집의 등기부등본. 빚 하나 없이 깨끗했다. 우리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온전히 대출 상환이 끝났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셋째, 민석과 나 사이에는 자녀가 없으며 그 어떤 타인도 자신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민석이 서명한 공증문서, 그리고 그 모든 서류 맨 아래에 크림색의 작은 밀봉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겉면에는 민석의 글씨로 지윤에게 필요할 때 열어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손을 뻗자 강 변호사가 부드럽게 제지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참으실 수 있다면요. 그는 그 점에 대해 아주 단호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손을 거두었다. 내 남편이 남긴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대체 무엇인지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에 그렇게 참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끈 적이 없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밀봉된 크림색 봉투를 집어들고 손에 쥐었다. 무게라곤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 작은 사각형 종이 봉투에는 내 이름과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실제 무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무언가를 쥐었을 때처럼 제 동생이 가지고 있는 유언장에는 우리가 4년 전에 해지한 옛날 은행 계좌가 적혀 있어요. 내가 강 변호사에게 말했다. 강 변호사의 눈썹이 위로 쓱 올라갔다. 그렇다면 그쪽 분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겼군요. 그가 말했다. 사모님에게 말고요. 나는 크림색 봉투를 집으로 가져와 부엌 식탁 위 티슈 케이스 옆에 비스듬히 세워두었다. 내가 부엌을 지날 때마다 항상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는지 솔직히 말해야겠다. 9일 동안 남편의 글씨가 적힌 그 봉투는 식탁 위에서 방 전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교대 근무에 지쳐 녹초가 되어 돌아왔을 때나 친정엄마의 끝없는 감성팔이 메시지에 진이 빠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당장 저 봉투를 뜯어버릴까 수십 번 고민했다. 하지만 민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고 강 변호사도 똑같이 말했다. 나는 지난 11년 동안 성공적인 소생술과 끔찍한 의료사고의 차이는 대개 올바른 일을 올바른 순서대로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만히 두었다. 대신 나는 내가 아는 방식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갔다. 강 변호사는 내가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유진이가 여기저기 흔들고 다니는 그 유언장은 법원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다. 만약 동생분이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강 변호사가 말했다. 그분은 위조된 유언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에요. 그건 중범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소송 사기입니다. 그는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피검사 결과를 알려주듯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하게 사실만을 짚어주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 2번의 야간 근무 내내 그 말을 곱씹었다.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는 내 여동생과 가짜 증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버젓이 인쇄해 넣은 그녀의 찌질한 새 남자친구는 이제 조만간 법원에 걸어 들어가 판사에게 범죄 증거를 직접 건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뒤에 일렬로 늘어서서 나더러 이성을 찾으라고 아기를 위해 뭐 좀 떼어주라고 종용하고 있는 꼴이었다. 자신의 침묵 작전이 내게 통하지 않자 유진이는 무기를 바꿨다.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다. 목요일에 사촌 동생이 내게 카카오톡으로 화면 캡처를 하나 보냈다. 유진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이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다. 어떤 가족들이 죽은 사람의 진짜 뜻을 뻔뻔하게 숨기고 슬픔에 빠진 미혼모와 죄 없는 아기를 매정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구구절절한 감성팔이 글이었다. 글 끝에는 오열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릴 것 같은 커다란 눈망울로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하준이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게시물 아래로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동생에게 힘내라며 기도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몇몇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느니 그 불쌍한 아이가 응당받아야 할 제 몫을 꼭 찾아주라느니 하는 오지랖을 부렸다. 나는 글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본 뒤 전화기를 내려놓고 개고 있던 빨래를 마저 갰다. 연희동 우리 집의 고요한 침실에 서서 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 유진이는 소음, 거짓말, 도장 찍힌 가짜 종이 쪼가리, 대중의 알량한 동정심, 그리고 아기의 사진을 무기 삼아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이 그 위로 들리려면 목청껏 소리를 질러야만 할 정도로 거대하고 시끄러운 이야기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원하는 반응이
바로 그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인스타에 반박글을 올려 방어한다면 나는 불쌍한 싱글맘을 공격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과부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내 입장을 항변한다면 나는 진흙탕 싸움에 죽은 민석이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소음에 더 큰 소음으로 맞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내게는 집에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법원에 안전하게 보관된 진짜 유언장도 있었다. 이 모든 난장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민석이 철저하게 준비해둔 서류철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 뜯어보지도 않은 채 우리 집 식탁 소금통 옆에 기대어 있는 크림색 봉투가 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것들. 인터넷 실시간 트렌드에는 오르지 못할지 몰라도 법정 선서 아래에서는 흔들림 없이 버텨낼 수 있는 진짜 배기들. 나는 그녀가 인터넷에서 마음껏 떠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진실을 손에 쥐고 지킬 것이니까. 금요일, 엄마는 단둘이서만 얘기하자며 나를 집으로 불렀고 나는 그녀가 내 엄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했다. 엄마는 믹스커피를 탔다. 우리 둘 다 마시지 않았다. 그러다 엄마는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나에게 등을 돌리고 울기 시작했다. 유진이가 써먹던 그 연극적인 흐느낌이 아니었다. 사람의 영혼을 구부러뜨리는 그런 진짜 울음이었다. 그 애는 아무것도 없어. 지윤아. 엄마가 말했다. 남편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놈의 카드 빚에 이제는 갓난애까지 딸렸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걔네들이 어디로 나앉아야 할지 모르겠어. 걔네들이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는 상상 때문에 엄마는 밤마다 잠을 한숨도 못 잔다. 엄마가 돌아서자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늙어 보였으며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1초의 순간 나는 그녀를 생일 잔치에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걸 도왔던 공범이 아니라 자기 딸 중 하나가 벼랑 끝으로 떨어질까봐 덜덜 떠는 평범하고 나약한 엄마로 바라보았다.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함정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통째로 넘겨주고선 그것을 당신의 책임이라고 부른다. 조금만 떼어주렴 엄마가 다시 말했다. 제발 아기를 위해서 애를 봐서라도 뭐 좀 챙겨줘라. 지윤아. 나는 부엌을 가로질러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엄마를 사랑했고 그녀의 두려움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믿고 있는 사실은 거짓 투성이었을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엄마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둔 채 나는 내 머릿속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다짐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거짓말을 내버려 둬야 하는 건 아니다. 아이를 돕는다는 것이 위조된 유언장에 내 집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는 마음의 동요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유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윙하고 울렸다. 또 유진이었다. 월요일에 법원에 서류 제출할 거야. 일요일 저녁에 온 가족 모여서 밥 먹을 거니까 언니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마지막 기회야. 나는 숨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것도 분명 하나의 선택지였고 솔직히 말해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냥 강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우편으로 처리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었다. 친정집에는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고 나는 이 모든 시끄럽고 추악한 진흙탕에서 쏙 빠진 채 법원이 그들만의 느린 속도로 모든 것을 갈아버리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친정집 부엌에 모여 내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던 그 친척들의 시선을 계속 떠올렸다. 그리고 절대 그들과 말싸움하지 말라고 적혀 있던, 그러나 절대 도망치라고는 적혀 있지 않던 민석의 글씨도 떠올렸다. 말싸움을 하지 않는 것과 아이의 자취를 감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나는 금요일 밤 우리 집 거실에 서서 결정을 내렸다.
일요일 저녁 식사에 가기로 3주간의 슬픔과 한 번의 기막힌 함정을 겪고 걸어 나왔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집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을 것이다. 토요일 아침 나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이 월요일에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하네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일요일에 친정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다들 모일 거예요. 동생은 제가 항복하러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아주 잠시 침묵했다. 제가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내가 굳이 부탁할 필요조차 없었다. 네, 내가 말했다. 시작된 곳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그는 기꺼이 같이 가겠다고 동의했다. 통화를 마치고 나는 부엌에 서서 소금통 옆에 세워둔 크림색 봉투를 쳐다보았다. 민석이 필요할 때까지 열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봉투. 처음으로 나는 마침내 그 타이밍이 임박했음을 깨달았다. 아직은 아니지만 코앞까지 왔음을. 나는 너무나도 그리운 누군가의 손등을 쓰다듬듯 손가락 하나로 봉투의 모서리를 살짝 어루만졌다. 그리고 하루만 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일요일 아침, 집을 나서기 2시간 전, 나는 커피 한 잔과 크림색 봉투를 들고 식탁에 마주 앉아 마침내 봉투를 뜯었다. 평소 절대 떨지 않는 내 손이 살짝 떨렸다. 그 안에는 의료기관 로고가 찍힌 접힌 서류 한 장과 민석의 글씨가 적힌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메모의 내용은 이러했다. 지윤아,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내가 자기 아이의 아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뜻이겠지. 나는 아니야. 당신과 내가 늘 꿈꾸며 이야기했던 우리만의 가족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당신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몇 년 전에 이미 선택을 내렸고 그 증거를 보관해왔어. 완벽한 증거는 언제나 그럴싸한 거짓말을 이기니까 사랑해. 절대 그들과 말싸움 하지 마. 그냥 이 서류를 건네줘. 당신의 민석. 메모 밑에 있는 서류는 강남의 어느 비뇨기과 의원 진단서였다. 2022년 봄에 실시된 수술 기록, 민석의 본명, 생년월일, 담당 의사의 서명이 적힌 정관 수술 확인서, 그리고 그 뒤에 클립으로 끼워진 2번째 장은 수술 후 8주 뒤에 실시한 검사 결과지였다. 검사 결과, 무정자증 확인, 수술 성공적임. 나는 그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조용한 부엌에 홀로 앉아 남편을 떠나보낸 지 3주가 되는 일요일 아침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실제로 하하 하고 웃었다. 짧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헛웃음이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파일철마다 라벨을 붙이고 나 같으면 다 갖다 버렸을 영수증까지 악착같이 모아두던 민석이라면 당연히 이런 증거를 남겨뒀을 것이다. 2024년에 임신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날짜가 적힌 공식 의료 기록을 그는 이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무려 2년 동안이나 나를 지켜줄 절대적인 방어막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거기에 앉아 웃으면서 동시에 펑펑 울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그가 너무나 그리워서, 그리고 그의 그 철두철미함이 미치도록 고마워서 그가 모아둔 쓸데없는 영수증 하나하나에 다 입을 맞추고 싶을 지경이었다. 한참을 울고 웃은 뒤 내 안의 간호사 본능이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 증거는 확실했지만 빈틈없이 철저해야만 했다. 나는 병원 회진 때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브리핑 자료를 만들듯 서류들을 식탁 위에 쫙 펼쳐놓고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민석의 정관수술 2022년 봄 8주 후 실험실 검사로 완벽한 무정자증 및 불임 상태 확인. 내 조카 하준이의 첫돌 2026년 초여름. 태어난 것은 2025년 초. 역산하면 임신 시기는 2024년 봄 즈음.
결론. 하준이가 잉태되기 무려 2년 전에 이미 민석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학적 확인을 받았음. 이건 누구 말이 맞네 틀리네 따지는 진흙탕 싸움이 아니었다. 내 여동생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맞붙는 감정 싸움도 아니었다. 이것은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의학적 날짜, 대날짜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객관적인 날짜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 따위를 흘리지 않는다. 나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원본 하나만 들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24시간 문을 여는 문구점에 가서 서류 복사본을 세부 만들었다. 강 변호사의 서류철에 있던 진짜 유언장, 집의 등기부등본, 공증문서, 그리고 이제 비뇨기과 진료 기록까지 한 세트는 저녁 식사에 가져갈 파일철에 넣었고 한 세트는 차 안에 나머지 한 세트는 집에 있는 서랍에 안전하게 넣어두었다. 나는 강 변호사에게 비뇨기과 진단서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냈다. 1분도 안 되어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모님, 강 변호사가 불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항상 유지되던 차분함 이외의 다른 감정, 일종의 전율이 묻어났다. 이걸로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아이가 임신되기 2년 전에 진행된 수술 기록 항우정자증 확인 결과지라니요. 저쪽에서는 이제 입도 뻥긋 못할 겁니다. 오늘 밤 서류를 모두 가져오십시오. 그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민석 씨는 정말이지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계셨군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는 봉투가 놓여있던 자리, 소금통 옆에 세워둔 민석의 자필 메모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내가 대답했다. 승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내 남편이 3주의 시간과 굳게 닫힌 관을 넘어 다시 한번 내 등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나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포근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태호가 자기 무덤을 파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 본인 딴에는 상황을 무마해 보려는 수작이었지만 말이다. 그는 내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말도 거의 안 섞던 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자기가 합리적인 중재자인 척 도로를 평탄하게 닦아보려는 내용이었다. 지훈 처형 다 좋게 끝내자고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다 해결돼요. 민석 형님이 남겨둔 서류에 제가 보증인 서명까지 확실히 해뒀으니 서류상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히 법정까지 가서 일 키우지 마세요. 처형은 법적인 부분은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 글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유언장 증인 서명 부분은 내가 이미 처리했으니까 내 남편이 쓰지도 않은 유언장의 증인란에 이태호라는 이름을 인쇄해 넣었던 바로 그 당사자가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 주소도 틀리고 예치된 은행은 이미 수년 전에 해지된 그 가짜 유언장 말이다. 태호는 방금 내 남편이 쓰지도 않은 문서에 자기가 증인으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자백한 것이다. 이건 유언장 증인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다. 그리고 그는 제 손으로 그 범죄에 가담해 놓고서는 자신을 가장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나에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린 것이다. 나는 그들이 눈치챌 만한 그 어떤 기색도 답장에 담지 않았다. 그저 모호하고 시간을 끄는 부드러운 답장 하나를 보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따 저녁에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태호가 보낸 메시지의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2번 화면 캡처를 한 뒤 나와 강 변호사의 이메일로 각각 백업해 두었다. 방금 태호가 가짜 증인 서명을 했다는 걸 카톡 문자로 자백했습니다. 내가 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썼다. 강 변호사의 답장은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왔다. 잘 보관하십시오. 상대방을 절대 자극하지 마시고요. 오늘 밤 모든 증거를 가져오시고 문서들이 스스로 말하게 두시면 됩니다. 나는 현관문 옆에 놓인 서류철 더미를 내려다보았다. 등기부등본, 진짜 유언장, 비뇨기과 의료 기록,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친절하게 자발적으로 갖다 바친 캡처되고 이중으로 백업된 범죄 자백 증거까지 그들은 몇 달 동안 거짓말을 지어내며 스토리를 짰다. 나는 단 일주일 동안 조용히 팩트만 수집했다. 오늘 밤 어느 쪽이 끝까지 살아남는지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응급실 대기실에서 보호자 가족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무너지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똘똘 뭉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 왔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놓인 이 저녁 식사가 사실 집 한 채에 대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깊은 슬픔에 짓눌려 스스로를 지워버리고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똑바로 서서 맞설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다. 나는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다. 토요일 밤, 엄마는 마지막으로 나를 압박하기 위해 또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일 올 거지? 엄마가 말했다. 이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유진이는 반만 갖겠다고 양보한 거야. 그 애가 다 끌고 법정까지 가서 전체를 다 차지할 수도 있는데 절반만 갖겠다는 건 아주 관대하게 봐준 거라고. 나는 하마터면 엄마에게 진심으로 그 말을 믿느냐고 물어볼 뻔했다. 죽은 사위가 자기 다른 딸의 아이를 임신시켰다는 그 기막힌 소설을 진심으로 믿는 건지, 아니면 그저 그 이야기가 상황을 무마하기 가장 쉬운 구실이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을 세뇌시킨 건지 묻고 싶었다. 그래야 엄마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묻지 않았다. 의미 없는 짓이었다. 갈게 엄마. 내가 말했다. 그리고 민석이 변호사님도 같이 가실 거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도대체 변호사를 왜 끌어들인다는 거니? 엄마가 따져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 가증스럽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끼리 변호사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럼 얘기가 아주 금방 끝나겠네. 나는 진심을 담아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10중 8구 엄마는 유진이에게 내가 변호사를 데려온다고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유진이는 분명 그것을 내 약점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내가 너무 쫄아서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니 법조인의 도움을 구했다고 내가 내 백기 투항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협상하려고 데려오는 거라고 확신했겠지. 소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다. 그들은 고요함의 진짜 의미를 듣지 못한다. 흔들림 없이 굳건한 손을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손이라고 단단히 오해하곤 한다. 나는 장례식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단잠을 잤다.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 놓았다. 이번에도 똑같은 네이비색 원피스였다. 서류철들은 현관문 옆에 가지런히 두었다. 민석의 자필 메모는 증거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곁에 두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내 핸드백 안에 고이 넣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나는 이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 세 번째로 시내를 가로질러 11분을 운전해 친정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다만 이번엔 함정에 빠지기 위해 걸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항복 문서를 바치기 위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에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길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우리 집 거실에 서서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몸에 약간 맞지 않는 양복을 입은 민석, 카메라 앵글 밖에 무언가를 보며 파한대소하는 나, 이제 막 대출을 끼고 산 허름한 단독주택의 앞 계단에 앉아있는 우리 두 사람. 나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하나 내렸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방 안의 열기나 상대방의 도발에 휘말려 내 페이스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유진이가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든 간에 아기인 하준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이제 막 1살이었다. 아이는 엄마의 카드빚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거짓말을 선택하지도 않았으며 생일날 씌워진 종이 왕관이 엄마의 뻔뻔한 연극 무대 소품으로 쓰이는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하준이는 내 조카였고 그 사실은 진짜였다. 오늘 식탁 위에서 어떤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지든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지붕 아래에 서서 나 자신과 민석의 명예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방어할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만큼은 내가 챙길 것이라고. 위조된 유언장이나 상속을 빙자한 천박한 협박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깨끗한 방식으로 말이다. 내가 억지로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가 그러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압박감 속에서 그 결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머릿속에 순서를 새겼다. 첫째, 진실. 그 다음엔 자비. 이 순서대로. 그러고 나서 나는 서류철과 자동차 키를 챙겨 들고 등 뒤로 문을 굳게 잠갔다. 시내를 통과하는 드라이브는 평온했다. 머릿속으로 대사를 연습하지도 않았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침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팩트가 스스로 말하게 둔 채 나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임을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다. 나에게는 팩트로 가득 찬 서류철이 있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식탁 위에 그걸 올려놓고 그것들이 숨을 쉬게 내버려 두는 것뿐이었다. 친정집은 지난 파티 때와 거의 비슷한 얼굴들로 다시 꽉 차 있었다. 명의 이모, 사촌 동생들, 이웃 2명,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는 엄마, 그리고 창가에 딱 붙어 서서 맥주를 들이켜는 태호. 하준이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누군가가 부엌에서 갈비찜을 하고 있었고 그 따뜻하고 평범한 명절 음식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냄새 때문에 그 밑바닥에 깔린 기형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기괴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를 폭발시킬 것 같은 사람을 대하듯 아주 조심스럽게 내게 인사를 건넸다. 유진이는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머리를 정성껏 세팅하고 기세등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입을 열었다. 언니가 와줘서 다행이야.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유진이가 말했다. 언니가 드디어 이성적으로 생각하길 진심으로 바랐어. 내가 보기엔 내 아들 하준이는 민석 형부의 핏줄이고 상속분으로 난 언니 집의 절반을 가져갈 권리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좋게 마무리하든 아니면 월요일에 법정까지 가서 피곤하게 싸우든 언니 선택이야. 다시 말하지만 내 아들은 민석 형부의 아이고 난 그 집의 절반을 원해. 3주 전과 똑같은 부엌에서 똑같은 대사. 다만 이번에는 관객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고 그녀는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게 달랐다. 친척들이 자리에 앉은 채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다. 엄마는 내 눈을 피했다. 그때 내 등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고 회색 양복 차림의 강성민 변호사가 얇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낯선 남자를 향해 쏠렸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유진이 물었고 아주 찰나였지만 그녀의 오만함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는 식탁 위에 내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분은 강성민 변호사님이셔. 민석이의 유산 상속 절차를 전담하시는 분이지. 나는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아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앉아, 유진아. 민석이 유언장에 대해서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유진이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허세를 부렸다. 그것 말고는 남은 게 없었으니까.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아는데 변호사 따위는 필요 없어.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민석 형부는 하준이를 끔찍이 아꼈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한테 분명히 약속했다고. 언니는 정말 저 핏덩이 같은 불쌍한 아기를 보고도 냉정하게 모른 척할 셈이야? 그녀는 연극 배우처럼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며 선동했다. 저 언니는 12억짜리 집을 혼자 꿀꺽하면서 자기 조카한테는 자기 남편이 남긴 핏줄한테는 단 10원 한 장 안 나눠주겠다는 독한 여자예요.
엄마가 작은 탄식을 내뱉으며 냅킨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명희 이모는 이제 대놓고 나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동정심이 마침내 노골적인 정죄로 부패하는 순간이었다. 지은아. 엄마가 애원했다. 제발 애를 봐서라도 뭐 좀 떼어줘라.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몸이 유진이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알기 쉽고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의 서사. 슬픔에 빠진 가련한 미혼모와 무고한 아기라는 프레임 쪽으로 말이다. 이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어하는 슬픔 속에서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그 고질적인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내 안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 감정이 내 몸을 관통해 지나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내 입장을 변명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서류철에 손을 뻗어 첫 번째 문서 더미를 꺼낸 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식탁 중앙에 내려놓았을 뿐이다. 누구든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에 내가 아주 고요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 안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위해 오히려 몸을 앞쪽으로 바싹 기울여야 할 정도로 조용하게. 우리가 진짜 원본 문서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일 것 같네. 강 변호사님. 강 변호사가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었다. 유진이의 시선이 식탁 위 서류들과 변호사를 번갈아 향했다. 그리고 그제야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공포가 스쳤다. 내가 백기투항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창가에 태호가 들고 있던 맥주 캔을 내려놓았다. 나는 첫 번째 서류를 식탁 한가운데로 쓱 밀어넣고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주었다. 달큰한 갈비찜 냄새가 진동하는 친정집 거실 공기 중에 그 서류가 덩그러니 놓였다. 이게 민석이의 유언장이야. 내가 말했다. 진짜 유언장. 나는 차분함을 유지했고 차트를 읽는 간호사처럼 감정을 배제했다. 강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1년 전에 작성됐어. 정확한 날짜, 민석이의 친필 서명, 그리고 합법적인 증인 참관하에 작성됐지. 민석이가 죽은 바로 다음 주에 법원에 이미 제출됐고 여기엔 연희동 집, 예금, 주식, 그 모든 재산을 오직 나, 지은이에게만 남긴다고 명시되어 있어. 강 변호사가 그 특유의 서두르지 않는 직업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 문서가 상속재판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후 김민석 씨의 유일한 유언장입니다. 다른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진이가 재빨리 자기 서류철을 낚아채더니 종이 한 장을 거칠게 뽑아들었다. 거짓말 마. 내 손에 형부 유언장이 버젓이 있는데 그녀가 내 서류 옆 식탁 위로 자기 것을 탁 소리나게 내려쳤다. 나는 그걸 뺏으려 들지 않았다. 나는 그 가짜 유언장을 한 번 쓱 쳐다보고는 다시 유진이를 바라보며 아주 침착하게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유언장에는 예치금 은행으로 우리 은행이 적혀 있네. 내가 말했다. 민석이랑 나는 4년 전에 그 계좌를 해지했어. 은행을 갈아탈 때 둘이서 엄청 싸웠기 때문에 난 그날 오후를 생생하게 기억해. 내 손가락이 페이지 아래로 이동했다. 그리고 여기 주소. 402호라고 아파트 동호수가 적혀 있네. 우린 6년째 층수도 호수도 없는 연희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말이야. 다시 아래로. 마지막으로 여기 증인 서명란. 그 밑에 인쇄된 이름. 이태호. 나는 그 이름을 허공에 둥둥 떠다니게 잠시 내버려 두었다. 창가에 서 있던 태호의 얼굴빛이 마치 자신의 발밑에서 바닥이 푹 꺼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 특유의 잿빛으로 변해갔다. 이태호가 증인으로 서명했네. 내가 말했다. 내 남편이 쓰지도 않은 유언장의 말이야. 강 변호사가 그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결정타 한 문장을 날렸다. 그는 공격적이지 않게 방 안의 모두를 향해 말했다. 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그가 선언했다. 위조된 유언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이 나라 법에 따라 관계자 전원이 처벌받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중범죄입니다. 유진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던 친척들이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입을 틀어막고 있던 엄마의 손이 그 자세 그대로 얼어붙었다. 결국 유진이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치명적인 무리수를 던지고야 말았다. 유언장 따위는 상관없어. 그래도 하준이는 형부 아들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하준이는 민석 형부 핏줄이라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내내 그녀가 열어주기를 기다렸던 마지막 문이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서류철에 손을 넣어 마지막 서류 더미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 중앙에 놓인 서류들 옆에 나란히 내려놓은 뒤 병원 로고가 모두에게 잘 보이도록 빙그르르 돌려놓았다. 이건 민석이가 다녔던 강남 비뇨기과 의원의 의료 기록이야.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방금 전과 똑같은 톤에 머물러 있었다. 환자 차트를 낭독하는 수간호사처럼 나직하고 일정한 톤으로. 날짜는 2022년 봄. 정관 수술 진단서야.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이 두 번째 장은 8주 뒤에 받은 검사 결과지고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증명하는 무정자증 확인서. 즉, 민석이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학적 판정이지. 나는 고개를 들어 내 여동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준이는 2025년 초에 태어났지. 역산해 보면 하준이가 잉태된 건 대략 2024년 봄이야. 민석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완벽한 의학적 증명을 받은 지 무려 2년이나 지난 후라고. 나는 그 엄청난 무게의 진실이 가장 묵직하게 방안을 짓누르도록 부드럽게 말을 끝맺었다. 민석이는 하준이 아빠가 아니야, 유진아. 단 한 번도 그랬던 적 없어. 민석이는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서 네가 방금 한 것과 똑같은 헛소리를 짓거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이 증거 서류를 밀봉된 봉투에 담아 나한테 남겨둔 거고, 집안은 쥐 죽은 듯 철저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이가 무너져 내렸다. 미천이 다 드러나 팩트에 짓눌린 소음들이 언제나 그렇듯 가장 시끄러운 방식으로 그녀는 식탁 위에 의료 기록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거 가짜야. 그녀가 악을 썼다. 다 언니가 조작한 거라고. 언니랑 저 변호사가 짜고 내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쩍쩍 갈라지며 끝없이 치솟았다. 그녀가 의자를 어찌나 세게 밀치며 뒤로 물러났는지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언닌 맨날 이런 식이야. 맨날 언니 혼자만 완벽한 척, 고상한 척, 나보다 잘난 척 하면서 날 쓰레기로 만들지. 그녀는 안방에서 잠든 아기의 머리 위로 친정엄마의 거실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악다구니를 썼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 지를수록 나는 역설적으로 더 고요하고 미동 없는 상태가 되어갔다. 이윽고 그녀의 짐승 같은 발악과 나의 완벽한 침묵의 극명한 대비만이 방 안에 남은 유일한 공기가 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태호의 카카오톡 자백 문자를 캡처해 인쇄한 종이를 식탁 위에 앞면이 보이도록 툭 내려놓았다. 이태호가 자기가 멋대로 보증인 서명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자백한 문자야. 내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리고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며 나를 주시했던 그 모든 얼굴들을 찬찬히 눈에 담았다. 아, 내가 말했다. 그렇구나. 이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네. 그들이 찰떡같이 믿고 있던 얄팍한 이야기의 성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돌아서는 그 드라마틱한 광경. 명희 이모는 마치 유진이에게 불이라도 옮겨붙을까 겁내는 사람처럼 그녀에게서 뒷걸음질을 쳤다. 사촌 동생들은 비뇨기과 진단서의 날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내가 식탁에서 했던 그 단순한 덧셈 뺄셈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2년 전 완벽한 문서, 의사 서명. 태호는 이미 주랭랑을 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개걸음 치고 있었다. 강 변호사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그의 등에 대고 말했다.
월요일에 저 위조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할지 말지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태호 씨. 그리고 본인 몫의 변호사도 따로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도망쳤고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만이 그의 뒤에 남았다. 강 변호사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주섬주섬 모아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맞춘 뒤 방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법적 현실을 짚어주었다. 목소리에는 과장이나 감정선이 전혀 없었다. 위조된 유언장을 상속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사기 범죄입니다. 가짜 증인 서명은 사문서 위조입니다. 둘 다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이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문서상으로 두 분의 이름과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마치 내일 날씨를 예보하는 듯한 건조한 어조였다. 친척들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말을 들었다. 엄마는 완전히 잿빛이 되어 작은 의자 위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아 있었다. 유진이는 자신이 망쳐버린 천박한 연극 무대의 잔해 속에 넘어진 의자를 등 뒤로 한 채 서서 마스카라가 시커멓게 번진 얼굴로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불과 20분 전만 해도 완벽히 자신의 편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방안을 나는 아무런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이것만큼은 정말 솔직해지고 싶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사이다 복수의 순간이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건 그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썩어 문드러진 상처의 바닥을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저기 서 있는 여자는 여전히 내 동생이었다. 의자에 주저앉은 전오파는 여전히 내 엄마였다. 식탁 위 가스버너 위의 갈비찜은 여전히 따뜻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오늘 밤 아무도 저 고기를 입에 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진실을 밝혔고 그 진실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한 구석을 대가로 요구했다. 나는 정적이 흐르도록 잠시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엄마를 향해 돌아섰다. 내 다음 행동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녀였기 때문이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얇고 처참하게 바스러져 있었다. 지윤아, 제발, 제발 내 동생을 감옥에 보내지는 마. 걔가 순간적으로 돌아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갈 데가 없어서 절박해서 그랬어. 아기를 봐서 또 그거였다.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 그들이 9일 밤낮으로 잡아당기던 그 역겨운 감성팔이 레버. 하지만 이번에는 나에게도 그 레버의 반대편에 내려놓을 나만의 패가 있었다. 경찰에는 신고 안 해. 내가 방안 전체를 향해 하지만 주로 엄마를 쳐다보며 말했다. 단, 조건이 있어. 오늘 밤부로 이 짓거리를 완벽하게 끝낸다면 그 가짜 유언장 제출 안 하고 파기할 것. 인스타 감성팔이 당장 집어치울 것. 더 이상 전화로 나 괴롭히지 말 것. 그리고 내 집 절반이라는 개소리는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말 것. 단, 유진이가 내 남편의 상속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인정한다는 각서에 서명하고 내가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친필 사과문 한 장을 써내. 그러면 없던 일로 할게. 나는 발작을 멈추고 이제는 정말로 절망에 빠져 짐승처럼 꺽꺽 울어대는 여동생을 향해 몸을 돌렸다. 널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내 평생을 너희들이 지어낸 그 구역질 나는 거짓말의 싹을 감시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압박감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아침에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마지막 대사를 입 밖으로 꺼냈다. 그리고 하준이는 내가 말했다. 여전히 내 조카야. 그 아이는 이 더러운 일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내 명의로 하준이의 교육비를 지원할 적금 통장을 따로 만들 거야. 오직 나만 찾아 쓸 수 있고 너희 중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누가 내 등 떠밀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망치기 전에 나 역시 민석이를 사랑했고 민석이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 어린아이는 자기를 두고 이렇게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유진이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 지옥 같은 9일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녀는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했다. 친정엄마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나는 서류철을 챙겨 다시 내 핸드백 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 변호사님 연락처는 다들 아실 테니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다음번에 또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고 싶어지거든.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그게 훨씬 깔끔하니까. 민석의 상속 절차는 그로부터 6주 뒤에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연희동 우리 집은 빚 하나 없이 온전한 내 소유가 되었다. 민석이 죽은 바로 다음 주에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세팅해둔 그 상태 그대로 유진이는 그 위조된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에 서명했고 내가 요구했던 단 한 줄의 친필 사과문도 써서 보냈다. 나는 그 사과문을 부엌 서랍 속 민석의 메모지와 같은 칸에 넣어두었다. 그 사과문을 다시 꺼내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인간들이 제발 없던 일로 치자며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추악한 진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태호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늘 그렇듯 흔적도 없이 잠적해버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나는 다음 달의 약속대로 하준이를 위한 펀드와 통장을 개설했다. 내 명의로 된 관리 계좌였고 매달 월급날마다 조용히 일정한 금액이 이체되고 있다. 나는 동생에게 이 계좌의 현황에 대해 통보하지 않는다. 유세도 부리지 않는다. 언젠가 하준이가 자라나 이 모든 기막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기 엄마가 계획했던 그 최악의 진흙탕 저녁 식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깨끗한 새 출발의 자본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엄마와 나는 이제 서로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한다. 가끔 엄마가 전화를 걸어오긴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예전에 그 소름 끼치던 상냥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정직한 대화를 나눈다. 엄마는 내게 단 한 번도 그날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나 역시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사과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내 등 뒤의 문을 통제할 권리를 넘겨주는 행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손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다. 이젠 내가 내 집의 열쇠를 쥐고 있다. 나는 여전히 응급실에서 나이트 근무를 뛴다. 응급실은 여전히 내 개인사에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 따위는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들 나는 내 두 손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 90초의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집은 여전히 너무 고요하고 여전히 그의 온기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제 그 가득함의 결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부엌 창틀에는 여전히 그의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다.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동생의 사과문과 민석의 메모지가 들어있는 부엌 서랍 맨 밑바닥에는 민석이 죽기 1년 전에 조용히 만들어 두었던 그 두꺼운 서류철이 잠들어 있다. 언젠가 내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그의 든든한 요새. 어떤 밤이면 나는 그 서류철에서 민석의 메모를 꺼내 맨 마지막 줄을 다시 읽어보곤 한다. 완벽한 증거는 언제나 그럴싸한 거짓말을 이기니까. 사랑해. 그의 말이 맞았다. 지나치게 꼼꼼해서 나를 질리게 했던, 그러나 미치도록 경이로웠던 내 남자. 그가 모든 것에서 옳았다. 내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배운 점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슬픔에 빠졌다고 해서 당신이 호락호락한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이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필요조차 없도록 자신의 조용한 시간들을 온통 당신을 방어하는 데 바쳐두었다면 말이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다. 위조된 가짜 유언장 하나.
조용하고 침착한 언니를 과소평가했던 멍청한 여동생 하나. 그리고 혼자 남겨질 아내를 위해 모든 수를 내다보았던 철두철미한 남편의 이야기.